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고 두 아이를 키우며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아직 마음과 몸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게는 그때의 일 이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위로를 받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의 지인을 통해 만나 오래 연애를 한 뒤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있을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많아서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은 부모를 잃으셨고 대학 시절 큰 사고를 당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한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12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조부모님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어린 시누이를 돌봐야 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나이차 많이 나는 남매는 아주 각별했어요. 고등학생인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놀고 먹고 잠까지 자고 갔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한 터라 누굴 챙겨주기보다는 챙김을 받아야 하는데 철없는 시누이는 저를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갑질을 하고 싶었는지 어린 게 식자재를 실컷 했어요. 자기 오빠가 사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이것저것 지적질을 하는데요. 진심으로 웃기지도 않기 때문에 혼났습니다. 게다가 저를 심하게 질투하는 시누이가 있었어요. 자기 오빠와 결혼해서 살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인지 매번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고 내일 모레 성인이 되어도 제 남편의 팔베개로 자고 있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불쾌하고 불안했고 시누이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화가 났습니다. 결국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그녀가 지방대에 가게 되어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행복했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는 한 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대에 다니는 시누이가 방학이 되면 우리 집에서 2달 동안 살면서 돌아가곤 했어요. 아들 한 명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자 정말로 싫었습니다.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어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사람이어서 결코 정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한 시누이는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시할머니와 둘이서 지내던데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큼으로 먹고 놀기에 전부였답니다. 그러나 더 참담한 사실은 시누이 주변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격이 가탈랄한 사람 옆에 누가 함께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데 시누이는 시할머니 집에 의지하여 백수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후에는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가 곧 사망하게 되고 시누이는 혼자 할머니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나 연인이 없는데 갑자기 많이 외로워하는 시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틀에 한 번씩씩 집에 오는 그는 밥을 먹고 식사를 마련하고는 제 아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정말 예쁘기만 해서 예쁘기는 없는 진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시누이를 보다가 화병에 걸릴 것 같아 남편에게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덜 이상도 아니라 한 달에 딱 한 번 집에 오도록 말했다. 여보, 나는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가 왔을 때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우리 아들을 울리기까지 하는 거니까. 애 고모라면 좀 더 어른다운 태도를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아이가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 간식을 찾아 먹게 하거나 문제집을 풀도록 하다가 틀리면? 무식하다고 혼내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철을 좀 들어야죠. 미경이가 부모님을 거의 못 만났었잖아요. 줄곧 할머니랑 살아왔기 때문에 철이 부족해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죠.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죄 없는 제게와 세준이에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맨날 오라오라 거리는 모습에 계속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생이 언제까지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야. 당신이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그 모습이라니, 내 동생은 어디가 나쁘다고요? 당신이 조금 힘들 것 같아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오라마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그냥 세준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 거야. 당신은 잘난 아가씨와 여기서 둘이 살아. 남편도 이기적으로 나와서 저는 대수진을 쳤습니다. 바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나를 말리며 신우이 출입을 제한할 거라고 했어. 아, 여기서 그러지 말아줘. 알았어 미경아. 출입 제한은 한 달에 한 번만 올 테니까 그만하라는 말이야. 진짜야. 하지만 약속 어기면 바로 친정으로 갈 거야. 아가씨 용돈도 끊을 거야.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직 취직을 못해서 그런 거야. 용돈까지 끊겼어. 조금 줄이도록 할 테니까 취직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미안해. 좀 봐줘. 화딱지가 나긴 했지만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신우이에게 연민이 생기더라고. 일자리도 못 찾고 친구도 없이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했어. 의지하고 기댈 곳은 제 남편 하나뿐이라 더는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일러줬어. 다행히 남편이 신우이에게 크게 뭐라 했는지 우리 집에 오는 횟수를 대폭 줄였단다. 그래서 정남이 떨어지는 얼굴을 덜 보고 살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편안해졌어. 하지만 저에게는 그가 싫었는지 신우이에 미친 진상 식자질이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이야기가 화를 자아냈는지 제 머리 위에 오르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호박씨 가는 스타일이네요.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셨나요? 그럼 나에게 대놓고 말하면 되지. 왜 오빠랑 내 사이를 어색하게 만드세요? 오빠에게 내용을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언니는 내가 오빠랑 아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죠? 오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즐거워하는 것 같네요. 아가씨 말 조금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제가 만만해도 윗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 집에 왔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하라고요. 괜히 시비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거면 그만 나가달라고 수백 번 말했었잖아요. 그럼 눈치를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아가씨 본인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남편에게 부탁 좀 했습니다. 아가씨가 제발 가끔 찾아오게 해달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빠랑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네요. 내 말이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시나요? 도대체가 늘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겠나요? 제 시누이라는 것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제 시누이의 수준을 아시겠죠? 왜 친구가 하나도 없고 취직을 못하는지 답이 보이시죠? 여하튼 시누이는 저희 집에 출입을 자제하라고 하자 더 심하게 진상을 털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주체에 왜 내 용돈을 줄이라고 한 거죠? 이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언니는 오빠 덕에 호강하고 핏줄인 나는 아무런 혜택 못 받는 게 말이 돼요. 아이고, 참, 아가씨 진짜 가관이시네요. 저랑 아가씨랑 같아요. 전이 신혼집 사는데 절반을 보탠 데다가 혼소도 모두 제가 마련했어요. 또한 아들. 제가 키우고 있어서 일을 못하는데 호강을 한다고요. 놀면서 먹고 살면 억울하지도 않죠, 아가씨. 말을 할 때는 그 머리 좀 쓰면서 하세요. 머리를 액세서리로만 달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자 시누이가 광분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내 머리가 액세서리라니. 이래봬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취직할 때까지만 용돈 받겠다는데 치사하게 그걸 깎아요. 뒤에서 우리 오빠 조종하려나 본데.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1순위는 나라고요. 제가 말만 잘하면 언니랑 이혼까지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혼을 피하고 싶으면 나에게 공손하게 대해주세요. 난 남편이랑 이혼할래.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야, 너 나한테 다신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 이혼하고 싶어. 오늘 내 남편한테 물어볼게. 나랑 이혼할지 민현이랑 인연을 끊을지 선택하라고. 앞으로 2년 동안 내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머, 지금 나한테 반말하고 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거칠게 나가는 사람인데 올케라는 것 무척 열받아. 오빠한테 말해서 반드시 이혼시키겠어. 우리 오빠는 내 말이면 뭐든지 들어준다고요. 아주 잘 해내겠습니다. 각오한 채 있습니다. 이해했으니 꺼져요. 기어오르기 싫다면 지금 당장 사라지라는 거야. 이 무턱대고 욕하는 연하 같은 거. 신우이는 놀란 눈으로 멈춰섰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밀며 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시 오면 제약을 준비하고 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은 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로 신우이는 우리 집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약간 심했지만 마음 편히 지내며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만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제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 모두 가운데에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중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마음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꺼내면 불같이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말한다면 친정으로 도망갈 것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들어와 아들을 돌보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몇 달을 보내던 중에 저와 남편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아들이 12살이니 계획에 없던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지만 금심이 좋아서 그런지 뜻밖의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분홍색이 어울릴 만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힌트를 주시면서 남편은 기쁨에 젖어 난리를 쳤어요. 나한테 딸이 생기다니. 여보가 진짜 고마워하며 나 딸바보가 꿈이었는데 당신이 그 꿈을 이뤄줬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는 말을 법처럼 지키면서 살 거야.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할 거야. 그렇게 좋아. 그동안 둘째가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할 걸 그랬나 봐. 그거야. 당신이 우리 아들을 낳을 때 크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러지. 그때 당신이 죽다가 살아났잖아. 그런데 둘째가 나와 다르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당신이 딸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기뻐해. 여보, 당신이 나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해. 알겠지? 내일부터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아주머니를 불러줄 테니까 집안일에 손을 떼버려. 왜 이렇게 오바야? 집안 살림 좀 한다고 안 떨어질 테니. 그래도 뭐, 당신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거절할 만큼 심하진 않겠어. 필요 없어. 내일부터 좀 편하게 지내보자. 당신 자격 충분히 있다. 그동안 날 돌봐줘서 고마워. 임신 중이니까 편안히 쉬어야지. 이제부터는 손에 물도 소리지 마. 당신은 남편이자 꽤 능력 있는 대기업 간부야. 알았어. 그럼 당신 덕분에 호강 좀 하며 살아보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할 거야.
그래서 남편이 구해준 가사 도우미 덕분에 집안일을 떠맡지 않고 태교에 집중했어. 음악을 듣고 낮잠 자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산책도 즐길 수 있었어. 또 좋은 것을 많이 보려고 미술관도 자주 가곤 했어요. 그러한 한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펄쩍 뛰면서 분노를 토했을 텐데 홀로가 아니라 잠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시누이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매우 얌전하게 나를 대했다고 해요. 언니, 축하드려요. 둘째가 되셨다면서요. 언니, 몸 조심하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온 김에 살림 좀 도와드리고 가겠어요. 네, 아가씨가요. 왜요? 아, 왜 그래요? 제 조카를 가지신 분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심하게 언니에게 대한 일 안 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언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죄송해요. 시누이가 웬일로 먼저 사과를 받아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것 같아 밝은 미소로 대답했답니다.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그런데 제가 잘한 게 없어요. 아가씨. 지난번에 반말로 막말한 거 사과드릴게요. 역시 새언니는 쿨하다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화해한 거죠. 얼굴 보면서 사는 한 식구로 여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의 손길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군요. 언니, 저 결혼하게 됐어요. 취업에 성공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런 멋대로 나서서 철부지 시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해를 한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시누이와 결혼한 그 남자는 어떤 죄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된 건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아가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궁금하네요. 언니도 만나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에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음식은 그냥 배달시키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가사 도우미가 출퇴근하니까 항상 차려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인지 꼭 보여주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멋있는 남자라는 거죠. 저는 억세게 운이 나쁜 남자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보나마나 시누이와 똑같은 남자일 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찾아온 시누 남편 후보를 봤는데 진짜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직업도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방식도 시누이처럼 필터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남자였어요. 도대체 시누이에게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멋진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건지 불가사의였어요. 그 남자 곁에 있던 시누이는 얌전한 척 연기를 하는데요. 정말 웃김이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 하는 행동대로 했을 리가 없는 건 당연했는데 심하게 자신을 꾸미더군요. 억지로 눈웃음까지 치면서 앉아있는데 닭살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누이가 성질이 더러워서 떠들면서 결혼을 뜯어 말릴 순 없었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시누이는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혼수와 예단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취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백수인 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사는 기생충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남편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어요. 나는 결코 그런 고집을 부리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이유로 인해 평생 동약을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한 결과로 5천만 원의 혼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결심이었고 그 돈을 주면서도 매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사신랑이 준비한 신혼집에 혼수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시누이가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새언니가 돈 관리를 하고 있다면 내가 말한 혼수가 부족해서 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겠죠? 아가씨,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신 5천만 원으로 혼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요. 신혼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무엇을 더 채우려는 건가요, 아가씨? 먼저 드리는 5천만 원도 우리가 진심으로 큰 결심을 내리고 도와드린 것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구매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돈을 벌어서 지출하시거나 하세요. 이 코앞에 있는 결혼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냥 1,000만 원만 보태주세요. 이자까지 더해 드릴게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이 신우이의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끝까지 졸라왔어요. 그래서 결국 신우이를 쫓아내려고 억지로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알겠어요.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아가씨, 이제 시집가면 제게 그만 의지하시고 남편이랑 잘 사세요. 알아요? 돈을 빌려준 뒤 마지막 충고를 해주었어요. 제발 부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전달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를 해주고 사실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죠. 시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이 늘었다며 손을 벌리려고 왔다고 합니다. 새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시댁에 예단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애를 탑니다. 의사 집안이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도대체 예단에 얼마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모자라다는 거죠? 아가씨, 저희도 그 돈을 힘들게 모았어요. 앞으로 딸이 태어나면 2배로 늘어날 거라며 여기서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혼자 처리하세요. 으르렁대며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신우이가 혀를 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새언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빠가 혼자 번 돈이라는 거잖아요. 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왜 오빠 돈을 주느냐는 멋대로 결정하고 있어요. 아가씨, 어떻게 내 남편이 혼자 번 돈이란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번 돈이니까 둘이 같이 번 돈이라고요. 웃겨. 새언니, 진짜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신한 걸 큰 소리로 얘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결국 오빠한테 제가 1순위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죠. 언니가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빠에게 직접 만나서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동생의 결혼이 중요한지, 언니의 아기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 신부이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철렁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화를 일으키는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신우이의 말에 기가 막혀서 그녀를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화 중이라고요, 아가씨.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요? 아가씨의 남편도 이런 일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내 임신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가씨가 내 남편을 꼬셔서 돈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니 이만 그만 나가주세요. 뱃속에 아기가 거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신우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삽으로 눈을 파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괜히 흥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뱃속에 아기가 안전하게 있게끔 내 안에서 명상하며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우이가 속을 썩이는 동안 남편과 따로 만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지 물으면 여보, 아가씨가 돈을 달라고 했어.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네가 뭐라 했냐고 물으면
미경이가 5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젠 딸이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절했지.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거 알잖아. 당신이 심기를 건드리는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더 좋은 가장이 될 거라고 말이야. 제대로 한 거 맞지? 네, 잘했어. 그런데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어.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아가씨의 부탁인데 거절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그러자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죽고 못 사는 여자는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미경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노력한 거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제 시집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손을 떼려고 하는 미경이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 다 알아. 여보, 또 괴롭히지 않게 행동하면 즉각 말해. 이제부터는 얄짤없이 혼내주고 거리두기 할 테니까. 알았어, 아가씨. 속이 많이 상해서 당신이 우리 가족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돈 받아낼 것이라고 했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걔에게 그동안 퍼졌던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면서 다시 퍼줄 생각이 있단다. 미경이가 시집가서 어떻게 자라나 모르겠네. 아이가. 몰라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여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은 우리 딸을 위해 잘 먹고 잘 쉬기만 해.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잘 먹고 잘 쉬세요. 그래서 꼭 건강한 딸을 낳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뻔뻔하게 했던 말들은 모두 착각이었고 혼자만의 망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괜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신우이는 몇 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결혼이 파토일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나 다행히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돈 때문에 쭉 연락을 안 할 줄 알았지만 예식이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새언니, 잘 지내셨죠? 태교를 잘하고 계신 거죠?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새 신부가 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이한테 들었어요. 추가로 달라고 했던 5천만 원 주지 않겠다고 하던데 아가씨가 속이 많이 상해 있겠어요. 1순위로 알고 계셨는데 말이에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 돈 없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는데 괜히 욕심나서 그런 것 같아요. 새언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신우이가 여러 번 인간이 됐다 말기를 반복해서 이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괜찮으니 결혼식 날 보자고 말한 뒤 끊으려고 했는데요. 여동생이 결혼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언니,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그년이 얼마나 무지하고 싸가지가 없었는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새언니야, 결혼식 전에 만나 뵙고 사과도 하고 밥도 함께 먹고 싶어요. 제가 대접할 테니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가씨가 웬일로요? 그냥 마음만 받을 테니 결혼 준비에만 신경 쓰세요. 제가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말이에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혼자 나오세요. 여자끼리 한번 모여보자고요. 제발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떨듯이 말했습니다. 듣는 건 좀 거북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거절할 수 없어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보니 재개발이 덜 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갈대밭과 건너편에 쌓인 쓰레기 더미뿐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신우이에게 전화해보니 근방에 보양식 집이 있어서 조금만 걸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밭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동네에 맛집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잠시 후 갈대밭 중간쯤 내려오자 신우이가 추리닝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신우이가 왜 이런 차림으로 나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며 신우이를 불러서 아가씨, 저 여기 있어요. 도대체 어딜 가자는 거예요?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했습니다. 새언니, 여기 좋지 않아요. 갈대밭이 참 예쁘죠. 함께 갈대밭을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요? 한번 들어가 봐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보기에도 참 예쁘죠. 태교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함께 산책부터 해요. 그리고 보양식도 사드릴게요. 아가씨, 저는 갈대 별로 안 좋아해요. 색깔이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데 이런 색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른 식당이 어딘지나 안내해줘요. 걷는 게 힘들어요. 아가씨. 그냥 제 말 좀 들어봐요. 여기 갈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따라와 봐요. 제가 싫다는 표정을 짓더라도 억지로 끌고 갈 대로 들어갔다고요. 인도에서 보면 우리 두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갔죠. 갈대밭 나는 신세계는 물론이고 냄새 나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뭐가 볼 거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여긴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어떻게 갈지 막막한 생각만 들어요. 제가 불만을 표현하자시니 신우이 언니는 입가를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더럽게 말 많네. 야, 아가씨, 좀 입 다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짓거려도 여기 나무가 없어도 내 여자가 살린다고 소리 지르면 쓸데없다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날 해치려고 데려온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잡아먹을 거예요. 이 여자야. 내 여자가 조용히 돈만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좀 맞고 얘기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한 뒤에 그 사람이 제게로 내달려와서 배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내 앞으로 고꾸라졌고 쓰러졌어요. 너무 아프다 보니 비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서 갈대밭을 헤쳐나가려고 했더니 누이가 발로 제 등을 밟았어요. 이게 같은 녀석은 어디서 나랑 오빠를 사이를 가려나. 야, 네가 아가리 닥치고 돈만 줬어도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오빠가 뭐에 홀렸는지 나더러 내년 건드리지 말라더라. 자기한테 미년과 아들 그리고 내년 뱃속의 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특히 딸이 생겨서 새 인생 살 것 같다고 말할 때는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결심했지. 내년이 딸년 낳지 않으면 오빠가 나에 대한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말이야. 넌 미쳤어. 감히 임산부를 거듭 차 수상하다고 느꼈는데 역시 나였어.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 회로 오빠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나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그냥 포기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도망가기 전에 도전해보자고 했지만 신우이가 방해하고 있어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무신을 취해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신우이가 제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너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내 남편은 물론 내 남편이 될 사람에게도 전할 거야.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게 해줄 테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야. 여기에는 CCTV도 없고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어. 그리고 너와 나뿐 아는 사실인데 나는 이미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어. 지금 내 남편에게 연락해서 혼수 보러 왔다고 했어. 물론 혼수품 직원들에게도 입을 맞춰놨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은 없단 거야. 그래서 날 유기시키려고 내가 부른 거겠지. 내 딸을 질투하다 보니 내 오빠가 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일 거야. 야,
정신 차려. 내 오빠는 내 오빠일 뿐이야. 내가 살 평생의 사람으로서, 아니 이번 기회에 내년이 77살이 되지 못하도록 유산시켜서 내 오빠가 실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 딸을 돌보는 것도 내 몫이 될 테니 다시 나를 예쁘게 대해 주겠다지. 어떻니? 내 계획을 망쳐놓은 게 아니지, 이년아. 여긴 핸드폰이 잘 안 울린다고. 괜히 핸드폰을 꺼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겠냐. 내가 여길 찾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알겠다고. 신우이 말대로 핸드폰을 꺼내 보았더니 통신불가 지역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전화나 카톡 모두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신우이가 낄낄대며 발로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노리려고 몸을 뒤집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뱃속의 딸아이를 지키려고 양손으로 배를 감싸주었죠. 눈이 돌아간 신우이가 제 배를 밟으려고 할 때 몸을 높이 뛰고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신우이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조금 멀리서는 남편과 신우이의 남편이 나란히 저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가 신우이에게 초대를 받고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신랑에게도 카톡을 보냈는데요. 제가 보내놨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했었어요. 두 사람은 시간이 안 되니 거절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더군요. 갈 때마다 안으로 달려와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니 신우이가 제 배를 밟으려고 하자 남편이 돌을 던져 신우이의 얼굴에 맞춰 공격을 막은 거였어요. 남편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당신 못 온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이 준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얼마 전 여기서 뜬 사건이 벌어진 곳이라고 떴더라. 주변에 CCTV도 없고 차도 없어서 완전 범죄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동네라고 뜨지 않았나.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더니 통신불가 지역이라는 음성이 들려 너무 걱정되어서 매제에게 전화했더니 미경이가 혼수 상태로 나간다고 했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 둘이 급히 달려왔어. 지금 미경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했어 여보. 지금 119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당신과 우리 딸 둘 다 안전할 거야. 저는 조금 다쳤지만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남편이 와서 안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신우이에게 달려갔어요. 넘어져 있는 신우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려고 시작했어요. 발차기와 주먹질까지 온 몸을 밟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 오해야 해. 나는 그냥 언니랑 산책하려고 했어. 언니가 넘어져서 주려고 한 게 전부야. 난 조카를 해치려고 할 리 없어. 그만 오해 풀어 하고 뻔뻔하게 말했어. 그러자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여동생을 계속해서 때렸어. 거의 산송장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 이윽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여동생을 내려다보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너 이제 나랑 오빠, 동생 그만하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이 차이 많이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어요. 내 아내와 딸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을 허벌판으로 끌고 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가족으로 있는 미경이처럼 사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내 아내가 심하게 다쳐서 유산해야 했다면 너는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경찰도 이미 불렀으니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 그러자 신우이가 내 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질투로 그러했어요. 오빠가 언니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게. 내 탓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작은 조카의 행동은 이모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여전히 이모를 미워하며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남편과 나에게 용서를 받아내지 못하자 내 발로 예비 신부를 향해 기어가더군요. 그리고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있나 봐. 자기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자기, 나랑 결혼할 거지. 예정대로 우리는 부부가 될 거지. 눈이 부었던 자매가 애원하자 예비 신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매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내가 돌았냐? 이 상황 다 보고 너랑 결혼하게? 내가 이런 무서운 년이라고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사이코패스인 걸 알게 됐으니 당연히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요. 여자야. 당신 같은 여자는 영원히 벌을 받아 외로워할 거예요. 내 시누이는 길을 잃은 강아지처럼 보여. 발로도 재계와 남편,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않았어요.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올 때입니다. 남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시누이와 예비 신랑은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예비 신랑이 찍은 비디오를 형사들에게 보여주며 시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누이는 즉시 감금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해서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하다고 했다. 그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남편과 나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고 남편은 예약한 대로 딸을 돌보기 시작했다. 딸보다 12살 많은 아들은 동생을 도우며 아껴줬다. 그러나 전에 제재를 걸었다. 너무 과분히 사랑하면 미래의 시누이처럼 소중히 여겨줄까봐 적당히 아껴주길 바랐다. 이렇게 무사히 내 식구가 된 우리 가족은 몇 년 동안 평범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 가끔씩 시누이의 갈대밭 사건을 꿈속에서 꿔서 고생했지만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봤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우리 집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손님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새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내, 오빠도 있네요. 애들도 있고. 어머, 큰 조카는 못 알아보겠어요. 키가 훌쩍 커서 청년인 줄 알았다고요. 너, 여기 왜 찾아온 거야? 출 수 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내 속을 뒤집으러 왔냐 말이야? 내가 겨우 5년을 잊어가고 있는데 왜 다시 날 혼란스럽게 만드냐고 언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받을 만큼 벌 받았어요. 교도소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시나요? 새언니,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요. 빨리 일어나서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세요. 그냥 내가 지옥 갈 짓을 했기 때문이잖아. 이 정신병자야. 그리고 내 몸을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저리 꺼져 물러나세요. 제가 부들부들 떠는 사이에 남편이 달려나와 시누이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미친놈, 내가 여기 왜 와? 당장 꺼지라고 못해 오빠. 그렇게 하지 마, 나 벌 받고 나왔잖아.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는데 이렇게 버릴 거야? 나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어. 하늘 아래 내가 의지할 곳은 오빠뿐인데, 오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나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지랄하지 말고 꺼져. 내 놈이 한 짓은 내게와 내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야. 지금 내 아내가 널 보고 놀라는 걸 안 보여? 당장 여기서 꺼져. 그런데 시누이는 아주 뻔뻔한 태도로 오빠, 그럼 나 돈 좀 줘. 교도소에서 나와 날 데리러 올 데가 하나도 없어. 내가 돈이 없어. 알아. 하며 돈 타령을 하더군요. 이러한 개차반을 계속 보다 보니까 구역질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누이를 향해 거센 따귀를 날렸고 소금을 가져와 현관 앞에 실컷 뿌리고 들어왔어요. 결국 오갈 곳 없는 시누이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다시 보고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해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갈대밭에 공포가 되살아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1년 동안 약을 빼놓지 않으면 외출하기 힘들었네요. 남편은 그러한 저를 위해 회사에서 잠시 휴식을 내고 아들과 딸을 돌봐주었어요. 그는 멀리 떠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도망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으며 말했죠. 끝까지 이겨내서 정상적인 일상을 찾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이 지나자 제 상태가 호전되어서 약을 조금씩 줄이고 남편은 회사에 복구하여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5살 막내 동생을 잘 돌봐주며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전화로 좀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미경이가 죽었대. 뭐, 아가씨가 어쩌다가 출소하고 혼자 원룸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지냈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은둔 생활을 했나 봐. 만날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없는 애인 건 당신도 알지. 그렇게 외로워하다가 고독사로 죽었다고 그러더라.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고독사가 많다고 하는데 미경이도 외로움 때문에 세상을 떠난 듯합니다. 당신한테 한 짓의 벌을 받은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떠난다니. 아가씨의 삶도 참 어렵군요. 근데 걱정 마세요. 동생이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치루어야 할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당신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했어요.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갈대밭에 뿌려주라고 했어요. 그녀는 신우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우이가 죽은 뒤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죠. 신우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는 정신과 약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요. 어쨌든 신우이는 천벌을 받아 우리 부부에서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겠죠. 비온 후 땅이 언제쯤 굳어질지 모르지만 제 내면이 더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이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로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